저희는 지금 조건희 기자하고 저는 KMRC 내구레이스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이죠, 결승전. 네. 저랑 조건희 기자는 슈퍼커브 1시간 내구레이스로 나갈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내구레이스 125 내구레이스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고 초대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번 달도 엄청 바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이걸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저도 이게 모니터를 하는 게 들어가네 이거. 이걸 들어가는 것 같아. 네네. 벌써 9분이나 와서 보고 계시네요. 댓글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가 보통은 그 모토 이슈의 채널에 제가 항상 그 출연을 하는 방식이 됐는데 오늘은 또 제 채널로 열어놔가지고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많이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시고. 네. 우리 부잉뽕님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가 또 만날 일이 또 있겠죠. 조만간에 만나겠죠. 네. 원래는 지금 5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방식도 잘 모르고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5분 앞서서 일단 먼저 켜서 반응도 보고 상태도 좀 보려고 일단은 그냥 켜놨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를 할까 했는데 영상이 기록이 안 남아서 인스타그램으로 해놓으면 일단은 아쉽지만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0분께서 보고 계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이시면은 YZF R9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기는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감이라던가 네네, 새로운 YZF R9에 대한 얘기들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왜 나경남 기자는 수염을 그렇게 기르고 있냐 라던가 아무 관계없이 편안하게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나나 아마 아게이와 아사포 아게이님 I don't know you but hi ciao.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니터를 지금 제가 카메라를 뒤집어 놔가지고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벌써 18분이 되셨어요. 호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경남의 티켓 파워인가 아니면은 R9의 티켓 파워인가? R9의 티켓 파워라고 봐야겠죠? 네. YZF R9 문제적 신작. 문제적 신작 아닙니까? 그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R9 문제 있다. 솔직히 저는 R9만 다룰 게 아니라 네네. 이거는 야마하의 이제 2024년 이후로 슈퍼스포츠 라인업 혹은 그 전략에 대해서 사실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R3 얘기도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 R3, R125. R125야 지금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실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저는 GSX R125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YZF R125까지는 딱히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YZF R125가 들어오면 한번 다이다이 한번 떠오는 그런 맛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게요. 지금 R9 얘기에 앞서서 되게 많이 들어오셨다가 다 빠지셨어요. 한꺼번에.
절반이 빠지셨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YZF R9 얘기를 그냥 막 해버리죠. 아, 그러시죠. 곧바로 그냥 시작해버리죠. YZF R9 언제 나왔습니까?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아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였을까? 10월 9일, 미국 시간으로 10월 9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9이니까 9th 옥토버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사람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얘기해버려야지.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되니까요. YZF R9이 10월 9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기대와 뭐랄까요, 기대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R6가 사라진 이후에 R7이 나왔지만 슈퍼스포츠 팬들을 만족시키기에 약간 부족했다. 여러 가지 구성면에서 좀 특히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25년도에 더 이상 공도를 달리는 YZF R1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요. 미주 지역에서는 유로5 플러스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판 모델로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국내와 이제 유럽 유럽이죠.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오죠. 사실 유럽이랑 우리나라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유럽 기준으로 따르더라고요. 선진국이라서. 네네. 또 라이더 판구님께서 저는 이번 스즈키컵 3, 4전을 못 나가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125 내구 레이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긴장되네요. 흐흐 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구 레이스 R125 요번에 특히 4전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레이스가 되었었습니다. 함께 못 달리는 게 저도 많이 아쉽네요. 근데 어쨌거나 요번에 내구 레이스가 태백에서 있으니까 태백에서 또 신나게 달려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9 얘기를 계속 해봐야죠. 예. R9이 지금 주목을 크게 받게 된 것은 예고가 있었죠. 그리고 뭐 MT09 시리즈 이제 CP3 엔진 890cc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마력도 올라갔고 이 엔진과 베이스 차체를 가지고 슈퍼스포츠 바이크가 나올 거다라는 예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긴 한 게 그때는 R6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R1도 있었어요. R1도 네. 존재했죠.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굳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R9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R9에 대한 기대는 일단 R1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접근성이 물론 가장 저렴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 가격대의 리터급 슈퍼바이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R6 역시도 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 MT09 시리즈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도 했고, 다양한 버전들의 다양한 차체들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베이스를 가지고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 나온다면 접근성도 좋고 다루기도 쉽고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약간의 그 의심론자라서 네네네. 야마하 쪽에서 뭔가 원래는 R6와 R1을 유로5 플러스를 대응 안 하기로 이제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네네네. 이제 뭔가 묶어두는 목적으로 그치. 네, 그거를 미리 뭔가 이렇게 깔아놓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여론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그 슈퍼바이크나 슈퍼스포츠 모델을 예전처럼 2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네. 매번 업데이트되고 신모델 나오고 하는 일들이 요즘은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쵸. 시장이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 혹할 만한 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YZF R9이
공개되고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 일단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고, 네네. 그게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이기도 있었지만 그 베이스가 그쵸. 있고, 플러스로 R6랑 R1이 이제 유로5 플러스를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 두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이냐. 그렇지. 그리고 야마하는 어쨌거나 그 R6나 R1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기다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요번에 그 신모델 출시 직후에 YZF R9 출시 직후에 그 국내에서의 여론들도 해외에서의 여론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아, R9 반응이? 네, R9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었냐? 일단 디자인의 호불호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어떤 모델이든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으로서 자리매김할 야마하는 이번에 뉴 에라, 새로운 시대를 되게 표방하면서 이 녀석을 선보였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성능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기대에 충족한다는 의견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기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 예상에 딱 맞는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네네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 기대가 좀 높지 않았나. 아, 기대가 좀 컸다? 네, 기대가 컸던 것이다. 애초에 기대가 너무 컸다? 네, 그냥 그 모델의 구성이나 이런 걸로 그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어쨌든 그냥 하나의 엔진이나 프레임을 가지고 파생 모델로서 만든 모델로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저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이 신모델 새로운 R9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어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네. 조금 아쉽게도 그 공식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만 정보가 있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닐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몇 분이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요. 보고는 계신 거죠? 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지금 세 분이 보고 계시니까 저하고 막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하쿠후찌잉님, 오스틴 레이싱 코리아님께서 영암 크 하면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뚜잉뽕님께서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그 영암 내려가는 길에 심심하다 얘기도 있었고, 야, 이거 YZF R9이 요즘 되게 핫한데 우리도 이거 한번 털고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느닷없이 라이브를 털게 됐고요.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또 힘내갖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일부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저장이 될 테니까요. 저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또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겠죠. 그건 끝나고도 봐주시겠죠. 예, 끝나고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YZF R9의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 천천히 읊으면서 사실 같이 읽어보는 그런 느낌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사실 약간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YZF R9, 2025년형 R9에 대해서 딱 시작하는 그 머릿글이 이런 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야마하의 R 시리즈는 속도, 성능, 스타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등장했던 R7, 그리고 R6, R1, 98년도에 등장했던 R1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그러니까 R 시리즈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R1과 R6의 부재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상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YZF R9이 그것들의 기대치를 업고 가야 되는, 부담을 한참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이런 식으로 깔고 시작을 하면 그에 비견할 만한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그 즉각적인 반응에서 또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9은 4기통이 아니고 3기통입니다. 네. 아유, 또 댓글에서 또 다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R9은 그 CP3 엔진. 소리를 알 것 같고. 네. 3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MT09 시리즈에 적용했던 MT09, 나이켄, 트레이서 9, 뭐 끝인가요? 되게 많이 썼죠, 근데. 네. XSR 900. 아, 그렇죠. 네. 뭐 이런 녀석들 많이 사용됐었죠. 저는 사실 이 엔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항상 이 엔진을 만족스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더 크겠지만 저는 이 3기통 엔진이 영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저는 일단 그 토크, 넘치는 토크가 과하고 부담스럽다,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의 마음이 있어서 저는 탈 때마다 약간 멀미를 했었거든요. 약간 울컥울컥거려서 가만히 두고 있어도 울컥거리는 그런 엔진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엔진 회전 한계까지 계속해서 매끄럽게 고회전으로 돌리는 것도 그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영 좋아하는 엔진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변경됐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MT09 SP 안 타봤습니다만 네.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안 타봐도 뭐 안 타봐도 해외 매체들이나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약간 알게 될 수 있는 예예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할 말 안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아니 포지션을 보면 네. 그 기존 이전의 MT09보다 네네 좀 더, 그러니까 이전 원래 MT09는 약간 모타드스러운 그런 포지션과 그런 것들을 지향했던 모델이라면 맞습니다. 신형으로 올수록 그냥 일반적인 네이키드 포지션 혹은 그러한 스타일로 지향점을 변경해 가면서 저는 좀 더 대중적이다, 그리고 그런 울컥거리는 토크가 좀 자극적인 맛,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포지션이 좀 더 낮아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덜 불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좀 더 그 서킷 머신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시형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어쨌거나 포지션이 더 낮아지면은 네네 무게 중심점이 낮아지고 뭐 그리고 프런트에 좀 더 이제 하중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 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라이딩. 이제 트랙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라이딩이,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좀 더 가까운 라이딩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예. 근데 뭐 이 신형 R9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일단 디자인 부분이 어떨까 싶어요. 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그 엔진 뒤에 그 빈 공간. 그쵸. 프레임 밑으로 네. 그 주먹이 하나 들어갈 것 같은. 주먹?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 내지는 약간 뭐 좀 생각이 드는 게, 원래도 MT09의 이 CP3 엔진은 엔진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 요번에 신형 YZF R9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계된 프레임을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마하가 주창하는 델타 박스 프레임, 이게 그 중공 방식으로 만들어낸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캐스팅 프레임인데, 이 녀석이 그 엔진을 들고 있는, 엔진을 이렇게 행하고 들고 있는 게 맞죠. 들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데, 엔진을 거치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엔진이 프레임과 딱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비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3기통 엔진 프론트의 헤드 쪽이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살짝 누워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 실린더들이 앞으로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것을 과거의 BMW의 K1300 시리즈나 이런 것처럼 아예 더 눕혀놓았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많이 레이아웃이 달라졌기는 했겠지만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 CP3 엔진을 가지고 야마하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스포츠를 위해서 애초에 설계된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무게중심, 질량 집중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좀 더 들어가면 애초에 그 계획에 제가 봐서는 스포츠 바이크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제 생각도 약간 그렇습니다. 예, 약간 킹받는 얘기긴 한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서 R9이 나오게 됐다. R9까지 등장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야, 대신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누구 있어? 지금 자완 투수가 있고 R6가 있었고 메인 선발 투수가 있었는데 R1이 있었는데 둘 다 팔이 부러졌어. 야, 누구 대체할 사람이 없어? 네, R7을 먼저 투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불펜 투수다, 마무리 아니냐 쟤는, 이렇게 짧게밖에 못 던진다. 야구 안 보시잖아요. 네. 강속구도 못 던지고 투구수가 몇 개 안 된다 쟤는. 일단 이런 얘기들, 그런 역할 때문에 굳이 투입하냐면, 야, 그러면은 2군에서 좀 잘 치는 애를 한번 던지게 한번 해보자. 걔 어깨가 좀 좋다 그래도 해서 뛰게 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도 좀 있네요. 양파스포츠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 1시간 정도 남았네요. 내일 또 뵈야겠습니다. XSR 900GP랑 R9이랑 출력 차이가 있나요? 제가 출력을 1대1로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같지 않나요? 같을 것으로 알고 119마력인가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딱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엔진을 활용하면서 슈퍼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녀석에게 출력 차이가 없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럼 슈퍼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부터 저는 좀 사실 그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얘는 그냥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R7이나 네네. 스즈키의 8R이나 네네네. 혼다의 CBR650R에다가 슈퍼스포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것은 그냥 스포츠 바이크지 네네. 슈퍼스포츠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다 동의하는데, R7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극단적인 수준의 퓨어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퓨어 스포츠이겠지만 네. 어쨌든 슈퍼 스포츠는 아니니까. 그렇지. 네. 아무튼 네. 그런 얘기. 어디쯤이냐고 양파 스포츠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안읍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저희 충성스러운 구독자님들만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YZF R9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엔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엔진이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얘기에서 엔진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 그 엔진 뒤쪽에 공간이 비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MT09SP나 네. 기존 시리즈들도 보면서 항상 놀리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카울링 스포츠 바이크라면 카울링을 할 수 있는 차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은 사실 가려도 됐을 텐데. 그냥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물론 또 열방출이나 이런 거에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뭔가 가리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눈속임이라도. 네, 그런 거라도 해야 됐지 않았을까. 네. 그걸 했더라면은 조금 지금처럼 논란이 되지 네. 않지 않았겠는가. 네, 덜 논란보다는 놀림을 네, 안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놀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원래 이 CP3 엔진의 그 뒷공간을 네. 항상 고구마 굽는 장소라고. 저는 도시락 도시락을 약간 기울이고. 그래요? 기울 것 같은데,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잘 감아갖고 얹어 놓으면 고구마 구워 먹을 수 있겠다. 군고구마 기계다.
라는 약간 놀림을 줬었는데 이게 R9에서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 공간 그죠? 이거 지나갔다. 네, 이거 번잡스럽게 했네요. 그 공간, 그 공간 논란이 좀 되네요.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도 저는 그 야마하가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수평적인 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쭉 일직선으로 뻗는데 이게 과거에는 좀 뾰족하거나 화살표 모양의 형태 이런 식의 디자인이었는데 비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번에 이제 R9의 경우에는 그렇고 R1도 2015년 이후부터는 이게 수평적인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좀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심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확 눈을 끌거나 예쁘다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윙렛을 장착한 야마하에선 첫 번째 바이크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넓은 그런 그쵸. 윙렛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해외 어떤 미디어에서 그 R9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 것의 댓글을 봤는데 저랑 되게 비슷하니까 왜 저렇게까지 윙렛에 집착을 하냐. 그래, 내 말도. 모든 제조사들이. 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어차피 그 리터급 슈퍼바이크, 특히나 이제 파니갈레가 그 판을 일단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쵸. 파니갈레 V4 시리즈가 그것을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파니갈레조차도 얘기할 때 240km 이상에서 요만 몇 킬로그램 정도의 다운포스를 조금 더 만들어낸다 에서 출발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뭐 이 녀석 가지고 리터급만큼 달릴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지금 R9이 뭐 120마력이 안 되는 출력 가지고 195kg 가까이 무거운 무게로 이거 뭐 되겠냐? 이거 1이 안 빠진다 이걸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일반 도로에서도 이제 심지어 R125까지 그 윙렛을 이제 다는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마치 고성능의 상징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윙렛. 네. 저는 사실 근데 특히나 이 윙렛은 왜 달아놨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사실 저는 600알랄에 있는 그 약간 티라노 앞발 같은 그 옹졸한 윙렛, 그것도 상당히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걔는 정말 티 안 내잖아요. 없는 이만 못한다. 아니 근데 없는 이만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특히나 그 과거의 R1, R 시리즈들, R1, R6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 1998년도, 2000년대 초반, 이 시기 때 R1 시리즈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대체 왜 그때의 디자인으로 차라리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R1만큼 예쁜 바이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슈퍼스포츠, 슈퍼바이크 세계에서 R1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보적이었거든요. 물론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그 헤드라이트 트렌드가 맞지 않아서일 수는 있지만 특유의 그 토끼 같고 정말 예쁘던, 뭐 티맥스들도 계속해서 그런 예쁜 디자인으로 인기를 받았단 말이죠. 인기를 끌어왔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천진반이다. 가운데 문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리고 M자 모양의 그 에어덕트,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 야마하가 강조하는 강점이기는 한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가 생각하면 역효과가 더 크죠. 역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R1을 좋아하시고 R6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게 최근 연식에 대해서, 최근 연식의 R1, R6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R1하고 R6가 좋아서 타는 거지, 그 M자나 천진반 형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타시는 건 아닌 것 같더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측면 라인은
그래도 야마 바이크들이 예쁜 것 같긴 해요. 리어가 짧고 리어가 간결한 느낌은 전 그건 예쁜 것 같아요. 네, 뭐 취향이니까요. 예.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도 그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 CP3 엔진을 사용했던 모델들이 배기 머플러를 사이드로 빼지 않고 아래로 언더슬렁 타입으로 뺐던 것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바닥 엉덩이 스윙암 연결 부위, 스윙암 피벗 부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효율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덕분에 고건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깔끔한 리어 핸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되게 못생겼고,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안돼 약간 네네 너무 못생겼다. 네. 너무 못생겼다. 근데 일단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효율 부분이 이제 인증 관련된 건데 그 배기 라인이 바뀌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네, 인증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근데 사실 이 녀석은 뭐 새 모델이지만 엔진은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엔진이랑 그 이제 촉매 위치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또 이제 리어 머플러 엔드만 바뀌어도 네네네.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하고 아무튼 그 부분이 바뀌어지면 배기 라인이 달라지면은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리즈로 가는 모델들이 그 머플러 디자인이 같은 게 그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실제로 타는 영상들도 나오고 했지만 특히나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와이버프 안의 자세인가, 저는 너무 좀 어정뛴 느낌이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핸들바의 위치가 생각보다 앞에 있고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고, 그렇다 보니까 라이더가 약간 매달려 있는 느낌? 매달린다는 의미가 그 코너링을 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에서 그 라이더가 바닥에 거의 닿게끔 되어 있고 핸들바에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고목나무에 매달려 있는, 팔 늘어져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 그 턱걸이 내지는 그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는 자세처럼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R9이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서 그 시장에서 역할을 또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치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새롭게 프레임을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네.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에 대한 얘기가 저희끼리 한번 그 모토 이슈에서 라이브 할 때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라이브에서 저희가 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그 사적인 대화를 했었을 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MT09 시리즈에 적용됐던 CP3 엔진을 가지고 베리에이션 모델로서 R9이 등장하게 된다. 그냥 새로운 버전의 MT09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프레임을 새롭게 설계하는 비용과 투자 비용과 개발 비용을 과연 야마하가 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신형 R9의 경우에는 신설계된 델타박스 프레임을 적용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프레임의 무게가 9.7kg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량화된
그 지금 프레임이고, 야마하가 밝히고 있는 이 바에 따르면 야마 슈퍼 스포츠 모델에 사용된 프레임들 중에서 가장 가볍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프레임이 가볍고 바이크가 가벼워지는 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거고, 그렇죠. 경량화 기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네. 벌써 몇 년 지났군요. 그 두카티 몬스터가 네네. 그 프레임을 트렐리스 프레임에서 이제 그쵸, 저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면서 무게를 16kg이었나요? 네, 감량했다고 20kg 가까이 줄였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라이더적인 어떤 소감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나 는 사실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하거나 그것이 뭐 그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것만으로 이것이 좋으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야마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R라인을 위해서 프레임을 새로 설계했어 라고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이더들이 어쩌라고 뒤에 빈 공간 못생겼는데 라고 하면은 할 말 없다.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마하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 사상 가장 가벼운 무게가 과연 자랑일까? 어쩌라고 난 R6 타고 싶은데 R6 내놔라 하면은 R6의 핸들링을 만들어내고 R6의 엔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프레임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출력을 내는 더 강력한 모델을 원했지, 120마력짜리에 120마력이 안 되는 엔진 출력을 내기 때문에 프레임이 가벼워져도 사실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다. 네, 뭐 이것도 너무 결론으로 간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재료가 이런데 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네, MV 아구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또 비교 대상이 또 MV 아구스타는 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야마보다 더 이제 뭔가 더 많은 네네네. 판매량을 목표로 하거나 네네. 그런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거나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야마하라고 그래. 못할 건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아니 하려면 했다. 어차피 신설계를 하는데 엔진도 그 엔진의 출력도 높이고 프레임도 훨씬 더 강성 높여가지고 무게가 좀 더 나가더라도 설계를 조금 더 다듬었을 수도 있고, 저는 했어야만 한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R1에게 주어진 책무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신경을 썼어야만 했지 않는가?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뭐 새롭거나 뭐가 엄청나게 특별한 게 나올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리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나왔다면 지금 뭔가 혼다 600RR에 대한 조명, 그런 것들이나 뭐 R1에 대한 요구 혹은 리터급 슈퍼바이크에 대한 요구를 불식시키는 어떤 그런 모델이 나왔다면은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왔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마하가 정말 R9이라는 신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다면 이걸로는 부족했다.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말 잘 만들었다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R9 말고 그냥 이 야마하의 그 차세대 슈퍼 스포츠 라인업에 대해서 쭉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네. R3가 사실 또 디자인만 바뀌었어요. 슬리퍼 클러치, 뭐 계기판 네네. 있긴 한데, 그냥 뭐 엔진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냥 또 디자인만 바뀌었어요. 42마력이고 A2 클래스에 해당되고 321cc 그대로고
저는 가격이 같다면 혹은 가격이 좀 더 높더라도 저는 가와사키의 닌자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CBR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R3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R3가 또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고 거기서는 R3 MT-03이 대형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에서 판매가 되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뭔가 더한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글로벌 전략에 맞는 모델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R라인이랑까지 해서 야마하가 뭔가 지금 전략을 굉장히 잘못 세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연연하고 네네. 뭔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지 뭔가 이슈를 끌어오고 뭔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냥 이거는 뭐 야마 스포츠 라인업 빼고도 그냥 맞아요. 스쿠터나 뭐나 그거는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년간은 동일할 것이라고 보고 이거는 굉장히 야마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장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되게 동감하는 바인데 사실은 이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본 4대 브랜드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한 뭔가 발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방식. 그냥 그 밑에 급은 내가 먹을게, 그 위에 급은 형이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면서 지금 야마하의 R3의 경우에는 닌자 500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력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오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1대1로 경쟁을 했을 때 무조건 패배한단 말이죠. 물론 가격적인 부분, 세일즈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왜냐면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수량이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1대1로 비교할 수도 없고 병치할 수도 없으며 그 실제로 판매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이런 식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R 시리즈다, R 월드에 있었던 우리 팬들의 입장, 슈퍼바이크,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들에 대한 팬층의 입장에서는 야마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경영 활동이 진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계속해서 라이더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 홈다가 600R을 딱 발표해가지고 시장 뒤집어지는 거 봤을 텐데 1년 만에는 하기가 힘들었나? 네, 그들이 말하는 효율이나 합리성이 그렇죠. 숫자 노름인 거죠,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R9에서 야마에서 가장 눈에 띄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예요? 네. 저희 그 트랙 로거 기능 제공하는 거? 그냥 아마도 그냥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라이더가 정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패키지 자체로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야마하의 어필 포인트가 앞서 있는 것은 네. 브렘보의 스틸레마 캘리퍼가 적용됐다는 거. 아, 그건 의외긴 했어요. 네. 저는 당연히 그냥 야마하에서 애용하는 그쵸, 네네네. 에드빅스 캘리퍼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스틸레마가 들어간 것을 보고서 아, 그래도 야마하가 진심이 아닌 건 아니구나. 아하. 근데 오히려 그래서 문제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에드빅스사는 야마하와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인 거지 않나요? 네, 그쵸. 맞습니다. 약간 그 지분 관계가 얽혀 있고 선대 만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야마하의 위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에드빅스는 사실은 뭐 야마나 모터사이클 전용 브레이크만 만드는 회사들도 아니고 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브레이크 캘리퍼 만드는 부분에도 참여하고 있는 나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력과 이들의 비용을 통해서
사실은 비용 절감을 오히려 여기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하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야마하가 진심이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선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값비싼 스틸레마를 적용을 했다.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은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아,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끊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 중인데 다행히 라이브가 끊기진 않았군요. 자, 이거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R3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미 결과가 더 나온 건 결과 뭐 나왔다고 보는데 저희끼리 뭐 얘기했던 뭐 R5나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유럽 시장은 어쨌거나 그 A2 라이센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아까 뭐 다른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A2 라이센스는 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야마하가 그 A2 라이센스의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칼이 MT-03이랑 R3밖에 없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마하에게 굉장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MT-07이나 뭐 XXR 700이나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지만 뭐 트레이서 7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좋지만 그들은 또 A2 라이센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판매량이나 확장성에서 확실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죠. A2 라이센스, 그보다 이제 낮은 어떤 문턱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아주 야마하에게는 저는 큰 악재이지 않나. 동감하는 바고요. 사실은 야마하 관계자, 특히나 야마하 본사, 야마모토 본사의 관계자분과 저희가 연초였죠? 연초에 딜러 미팅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야마하의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R9, R5 같은 지금 A2 라이센스, A2 클래스에 해당될 수 있는 신모델의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남아시아 시장이 주력 시장이고, 그쪽에서는 여전히 R3가 MT-03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하러 긁어 부스럼이냐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클래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야마하의 시장 파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파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서의 주도권만 안 뺏기면 된다. 그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 그렇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R9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거는 글로벌 모델이고, 지금 R1이 없어지고 R6가 없는 상황에서의 깃발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모델인데, 이 정도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큰 문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마하가 한편으로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Y트랙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로거, 데이터 분석 내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트랙에서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그 프로그램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온로드에서도 활용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최신 현대적인 모터사이클들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모터사이클과 라이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유닛을 탑재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으실 것 같았어요. 매체들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실 이제 라이더의 개개인에 달린 거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 모터사이클에 이제 관성 측정 장치 IMU가 들어가면서. 네네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모터사이클의 데이터나 어떤 그런 움직임 데이터를 좀 더 얻으려면은 전문 장비가 필요했고, 굉장히 많이 전문 장비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쵸.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심지어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는 거는 더 전문적인 영역이었는데, 그쵸. 그거를 이제 어쨌든 IMU가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이제 어플로 뭔가 로깅, 데이터 로깅이라. 네, 무슨 뭐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연비 최소한 이 정도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도를 계속 해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거나 좀 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라이더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이상의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은 여전히 어떤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사실 앱만 다룰 줄 알면 그거를 볼 수 있게 이번에 이제 알라인에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굉장한 혜택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굉장히 전문가들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은 네네.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마하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을 써왔고 시도도 많이 해왔어요. Y 커넥트가 사실은 그 되게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본 브랜드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앱 어플리케이션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그 라이더가 그 본인의 주행 데이터라던가 이런 기록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사가 라이더의 성향, 주행 습관 뭐 이런 것들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근데 요번에 이제 Y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 점점 더 일반 도로에서의 사용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들은 이런 슈퍼스포츠를 좋아하는 성향의 라이더들을 트랙으로 끌어들여서 태워야만 하는 또 그런 숙명과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재미 요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재미 요소가 다르지 어렵거나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딱 이런 부분들을 야마하가 이번에 R9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뭐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R9을 원하시는 분들이 야마하가 가야만 하는, 진행해야만 하는 그 길을 얼마나 따라올 것인가 는 부분에서 사실은 의구심이 좀 남습니다. 이를테면 글쎄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었던 슈퍼바이크의 미래를 얘기를 했을 때 리터급 슈퍼바이크들은 너무나 가격이 올라갔고, 너무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다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2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 마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가 되는 대신에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라이더들로만 핵심 알짜다 라고 할 수 있는 라이더들만 남게 되는데, R9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그쵸. 많은 라이더들을 끌어당겨야 하고, 그렇죠. 그 심지어는 R6, R1을 좋아하시던 분부터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F형 차량들, 스포츠 투어링이라던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R9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하면. 그쵸. 주는 건 네네. 역할은 책임은 많이 져라. 네네. 약간 뭐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서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Y트랙 같은 시스템이 과거에 R1M 버전에서 적용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CCU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는 약자를 쓰는데, CCU가 이게 이제 GPS와 함께 앱 연동을 해서 데이터 로깅을 하고 GPS 데이터와 엔진 회전수, 그 스로틀 궤도가 차량의 그 각 코스 위치별 GPS 데이터에 겹쳐져 있는 기울기 정보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R1M에 적용됐던 부품의 가격만 해외 판매 가격으로 220만원? 230만원 정도였어요.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R9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이고 대량 생산으로서 코스트를 낮추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R9의 가격 상승 요인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에게, 일반 스트리트 라이더들에게도 굉장히 어필하고 싶은 모델인데, 트랙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량의 데이터 로거 시스템을 탑재시킴으로써 가격이 높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격 얘기로 이제 곧장 넘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발표된 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MSRP,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 기준이 16,000달러 수준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국내 이제 몇몇 매체들에서 예상 가격을 1,700만원 정도 수준, 1,600에서 1,700만원 정도로 바라보시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건희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저는 뭐 제가 지금 해외 출시 가격을 뭐 비교해 본 건 아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MT09 엔진을 쓰는 그 9 시리즈 라인업들의 가격이랑 R9의 가격의 뭐 가격 차이나 뭐 그런 것들까지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냥 기존에 있던 9 시리즈들의 가격으로 봤을 때 예. 한 1,800만원 수준으로 해야만 한다? 그 이하여야 된다? 아니, 그 정도일 것 같다. 1,8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잘 맞추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외 출시 가격들, 출시 예정 가격들을 비교해 본 결과, 유럽 내에서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 프랑스는 제가 비교 안 해봤는데, 영국 가격들을 봤을 때, 물론 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화로 환전을 했을 때의 비용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럽 시장 내에서의 판매 시작가는 2,200만원대예요. 우리의 한화로 환산을 했을 때 2,200만원이면은 장사 접어야죠. 장사 접어야 돼. 나 R6 살 거야 그러면. 아니 6R 살 거야. 6R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 3기통 120마력 를 사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많이 탑재되어 있고 신모델이기 때문에 또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윙넷도 달려있고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2,200만원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원이면은 안 들여오는 이만 가져오는 이만 못하겠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R9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미국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은 무조건 더 업하셔야만 한다, 더 높게 가격을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R1도 일반
일반 도로 주행용으로서 시판이 되거든요. 25년형이. 그들은 유로5 플러스 인증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간 모델을 판매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낮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촉매나 그 센서 하나 추가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MSRP 가격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모든 재반 비용들이 빠져있는 순수한 차량 금액이라서 그것을 포함한다고만 해도 한 100만 원 올라갈 거고,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 추가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00만 원 선 혹은 1900만 원 선이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 않을까. 정말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가격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한국모터 트레이딩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800만 원 딱 맞췄다, 1799만 원을 맞췄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잘했다, 브라보 야마하 라고 생각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쵸? 애매하죠? 그리고 그만큼 높은 판매고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높은 판매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MT09나 XXR 900이 국내에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왔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일단, 근데 그리고 이 야마하의 899cc 3기통 엔진에 대한 팬 혹은 호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내년에 언제 들여올까 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R라인이 도입이 언제 될까 우리나라에 까지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 막 이렇게 엄청난 히트를 칠 상품은 아니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막말로 신형 MT09나 XXR 900 GP 같은 모델도 아직 우리나라 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인증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R라인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쵸.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R9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막혔다 갑자기.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내가 뭐라고 했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제가 그 해외에서의 출시 시기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봄을 지금 2025년 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봄을 언제로 보느냐, 3월이냐 4월이냐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도 오히려 미주 지역에서는 더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도 3월달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게 신모델이고 어쨌거나 야마하의 입장에서는 R1과 R6의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그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 유럽 시장에서의 그 스포츠 수요, 야마하가 갖고 있는 그 스포츠 수요가 꽤 있거든요. 또 그것을 생각한다면 미주, 유럽, 일본 그 다음에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바라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고고들은 계신가요? 지금 아까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얘기는 막바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저희 얼굴도 이제 까맣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열긴 했는데.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거대한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또 열어놓기는 했는데. 엄청 없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아직은 또 빛이 있으니까. 네. 그 야마의 R9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털면은 많이 털렸죠. 많이 털었지. 임 많이 털었지. 아, 근데 좀 너무 좀 속상해요. 개인적으로는 R9을 출시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 네네네. 사실 작년에 XXR 900GP가 나왔을 때.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R9이라는 어떤 기대나 그 수요를 대체하는 바이크면 좋겠다. 네네네.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얘는 어쨌거나 개성이나 캐릭터성이 분명하고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 정도까지의 어떤 복각? 모델을 내놓은 게 없고 그것으로 그래서 그 10월호에 기사 쓰셨던 그 뭔가 그렇죠. 커스텀이라던가 네네네, 그런 커스텀 것들까지 모델. 가능하다는 점에서 뭔가 그냥 단순히 랩핑이나 도장만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크라는 점에서 네네. 차라리 그냥 XSR 900. 네, 이것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오히려 집중력을 주는 게 거기에 나았겠다는 생각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스포츠라는 카테고리 영역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R9이 나와버렸고 물론 지금 뭐 저희가 타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나 그냥 발표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만으로 봤을 때 아쉬운 모델인 것은 확실하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우리 둘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뇌피셜로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또 저희가 신모델을 바라보고 만나보고 시승을 해보고 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일만에 약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뭐 다는 아니어도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뭐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말자. 아,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아직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그럼요. 아니 태어는 났구나. 제 품에 안기는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조건희 기자님과 함께 하면서 야마하의 신형 R9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빼먹은 부분이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딱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Y트랙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휴대폰에서 Y트랙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Y트랙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현재로서는 R6와 R1의 경우 등록을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제로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를테면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 주고서 데이터 로고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죠. 꽤나 멋진 것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야마하가 세계적인 GPS 전문 회사죠. 가민의 GPS 고성능 GPS 로깅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별도의 GPS 칩셋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열어놨더라고요. 가민의 글로2라는 제품인데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해외에서 직구 판매 가격이 한 16만원 수준이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110달러 수준인데 그 녀석과 R9을 연결을 하면 GPS 수신 감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다 알아봤는데 가민의 글로2는 iOS 사용자의 경우에 GPS의 수신 감도가 고성능 수신 감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조사가 밝히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체제를 찾으면 뭐 레이스박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또 봤던 게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게 앱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야마하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가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못 쓰죠.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안타깝다. 근데 뭐 지금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된 것도 아니라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놓고 굉장히 고급 기능,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서 샀었어야만 했던 별도의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못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가 직접 고객들을 데리고 고객들을 모시고 안내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좋아요 같은 것들을 마케팅 활동으로 적용을 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다 얘기한 것 같네요. 배고파요. 지죠 이제. 네. 저희도 지금 마침 목적지까지 저희도 한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같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신 총 5분 중에서 혹시라도 뭐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정말로 나 기자 수염 언제 깎을 거예요 라던가 뭐 네, 아마 오늘 투어 가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오토바이 안 타면 죄지. 네. 제인입니다. 네, 제가 제인입니다. 내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저희 지금 한 2, 3분 정도 대기 타서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얼마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저는 일단 뭐 마무리 멘트를 먼저 하자면, 예. 오늘 또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예.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또 스페셜 게스트 궤도님과 함께 예. 과학적인 얘기를 못 해드려서 제가. 혹시 어저께 궤도님의 라이브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니, 배우 이지아 씨가 나오셔가지고 같이 라이브를 둘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언젠가는 모토 이슈 채널에서도 여배우님과 함께 라이브 하는 그런 날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은 지금 소모드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댓글 남겨주셔서 KTM 90RCR 소식은 없을까요? 이거 소식 본 적 있지 않으세요? RCR이요? 네. 저기 스포츠 바이크? 네네네. 슈퍼바이크죠 이거? 네. 그거는 슈퍼바이크죠. 이거 슈퍼바이크죠. 네. 그거는 병렬 2기통이지만 아닌가? 그거는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모드님 KTM의 90RCR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를 안 해놨습니다. 최근에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크마가 11월 달에 있기도 하거니와 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각각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신모델들을 저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KTM도 속속들이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KTM의 소식은 신모델들의 계기판 형태가 바뀐 것, 오늘 아침엔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계기판이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여다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는 안 했지만 저도 관심이 가는 바이크긴 합니다. 네. B 제로 이렇게 그은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네. 슬래시. 네.
R3가 R3이 페리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악수를 뒀다. 저는 구경 사겠습니다. 저도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을 때 네. 지금 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계기판에 TFT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고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얘기는 곧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Y 커넥트 지금 NMAX 수준에서 NMAX, XMAX, Tmax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Y 커넥트 정도의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 거기 그 얘기도 있었는데 음악 표시되고요. 그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을 때 음악 표시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TFT 계기판 있는 차들과 투어를 같이, 그러니까 전 없는 차였고 네네네. 있는 차들과 함께 다녔을 때 그 약간의 그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느꼈던 거를 네네.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상기를 했거든요. 그때 네네. 그 시절에 그랬던 거를. 어허. 그걸 생각하면 또 있는 게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페리에 그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실망감을 내비치니까 야마하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을 연달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사실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야마하의 R3가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동남아시아 시장, 정확하게는 인도네시아를 중심,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중심이고 그쪽에서의 판매량은 어차피 주도권을 야마하가 잃거나 판매량이 급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리,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사실상 업그레이드 내지는 주저앉다시피 하는 수준의 변경이라는 것이 그래도 되니까 이래도 그거죠 뭐. 그래도 제일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R3 안 살 거야? 딴 거 뭐 살 거야? 약간 이런 배짱도 있지 않은가. 세계 시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쵸. 굉장히 악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들이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마하의 팬층, 코어, 정말로 심지어는 R3의 경우에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R 세상 안에, R 월드 안에, 그 야마하가 하는 얘기입니다. R 월드가 R 월드 안에 머무르게 하고 야마하를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는 그 입문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헬이 된다면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담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건 R7입니다. 아직 R7의 경우에는 2025년형에 대한 발표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요번에 유럽에서 발표됐던 미주 지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것들을 바탕을 보면 R1 레이스, R1 GYTR, 그 다음에 지금 R9, 네. R3, R125거든요. 아직은 R7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가 안 됐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R7이 계기판 업그레이드하고 R7에다가 Y트랙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면 하드웨어적으로도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R7에게 그 역할이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사실 이 R9이 나오기 전에 네네. R7 자체로도 약간 아쉬운 의견이 되게 많았던 그쵸. 것부터가 저는 그때부터 약간 그 패착이었다. 패착의 연속이다 지금. 네. 단추를 잘못 패착이었다라고 보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R3부터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오래됐으니까. 근데 R3부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애초에 R3 배기량으로 시작했으면 안 됐다. 오히려 500cc 클래스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의 저배기량 버전으로서, 그러니까 셔시나던가 전반적인 것을 대배기량에 맞출 수 있는 A2 라이센스에 끝까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패리해서 R25 이런 걸로 판매하는 게 맞았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요. 저희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던 시간도 지금 막 지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한 1, 2분 사이에 또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해볼 거고요. 아니라면 오늘 긴급하게 시작된, 갑작스럽게 시작된 라이브 스트리밍은 종료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트레이닝 스페셜 게스트 궤도님께서 궤도 아니고 도적 정가는 없습니다. 네, 정가는 없으신 궤도님과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갑작스러운 라이브 방송인데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파 스포츠님께서 내일 레이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크크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넘어지지 않고, 목표는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앞에 가시는 분들과 엉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에이크마 가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고고. 영암 주변 라이더 맛집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한 군데로 못 끝나는데 이거. 이게 영암 주변이니까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 횟집이 좋은 친구들 수산. 좋은 친구들 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여기 하당이니까 영암 그 경기장 주변을 혹시 얘기하시는 거라면 네, 그 영암 서킷에서 직진으로 쭉 나오다 보면은 그 현대주유소가 있는데 네네. 그 옆에 있는 밥집 그 나주곰탕집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에 더 나가서 네네네. 네, 거기 나주곰탕집도 맛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불산단에 있는데 그 양꼬치집들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그 일하러 오신 그 중국인 네네네.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운영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그 중국 요리들이 양꼬치도 진짜 맛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맛있고 또 베트남 쌀국수도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크게 감동받았었는데 그 대불산단 쪽 그 유흥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술집, 밥집들 모여있는 곳에 김봉남 생맥주집이 있습니다. 맥주가 살얼음이 껴있는 걸 주세요. 근데 살얼음은 요새 껴서 주는데 그래요? 그 싱거워요. 요즘에 그래요? 네, 요즘에 그런 집들이 좀 싱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집은 그 농도가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다. 저희도 지금 저녁도 이제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레이스 현장에서 KMRC에서 모두들 안전하게 타시고 건강하게 원하시는 성취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빠이.